자, 요번에는 이제 은닉성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은닉성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캡슐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객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하는 거는 멤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서드도 가능하긴 한데, 메서드에 대해서는 잘 안 해요. 이게 객체를 사용하는 측의 실수로 인한 기능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래스 일부를 숨기는 처리이고요. 객체 지향에서는 쉽게 말하면 멤버 변수를 그대로 노출하는 거. 아까 우리가 그 객체 점 변수에다가 그냥 뭔가 아무거나 값을 대입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코드 보안에 안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무분별하게 그냥 값이 대입이 되니까. 만약에 나이를 의미하는 변수인데 마이너스 100을 의미하면은 얘는 뭐 태어나지도 않은 거야?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에 있어요. 그래서 객체의 잘못된 데이터가 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말을 이제 첫 번째 예제로 준비를 했는데, 스튜던트 1이라는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이름과 점수를 준비합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멤버 변수 값을 초기화를 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전교시에 수업한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get value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출력할 때 하나씩 출력하기 좀 귀찮아 갖고 하나의 문자열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리턴했어요.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죠. 자, 근데 객체를 만들 때 이름은 홍길동이고 점수를 마이너스 50으로 넣은 거야. 그래도 여기에 마이너스 50이 들어가도 정수 타입 맞으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대입이 된다고요. 이런 걸 코드 보안이 안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멤버 변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값을 할당하면은 잘못된 값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점수는 0에서 100 사이를 보통으로 보죠.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요. 실행하면 그래서 출력 결과가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닉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는 거예요. 적용 방법은요, 접근 한정자라는 키워드를 변수 선언할 때 앞에다 붙여요. 퍼블릭은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픈하는 거죠. 프라이빗은요, 같은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해요. 객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은닉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부 퍼블릭으로 열어두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샵을 붙였어요. 자, 프로텍티드, 같은 패키지 안에 존재하는 클래스와 현재 클래스를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잘 안 써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패키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태까지는 멤버 변수에 이런 거 안 붙였잖아요. 그쵸? 걔네는 디폴트라고 부르는데 같은 소스 파일 안에서만 접근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같은 파일 안에서만 접근되는 애예요. 뭐 패키지나 상속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프로텍티드는 일단 무시하고 디폴트는 그냥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도 하나 명시적으로 걸어줘야 돼. 자, 접근 한정자 적용 예시입니다. A라는 변수는 퍼블릭으로 걸었고요. B라는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걸었어요. 그러면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객체점 A는 A가 퍼블릭이죠. 그러니까 접근이 돼요. 문제 없어. 근데 B는 프라이빗한 애야. 우리가 프라이빗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개인적인 은밀한 뭐 그런 뜻이잖아요. 접근이 안 돼요. 그럼 여기 에러예요. 실제로 실행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요. B는 그 프라이빗 테스트라는 안에서 이제 그 프라이빗으로 액세스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요. 자, 정리를 하면은요,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회귀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겠지만 객체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요 규칙을 접목하시면은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모든 멤버 변수는 무조건 프라이빗 넣으세요. 모든 멤버 변수는 무조건 프라이빗 붙이세요. 왜냐 아까 말했다시피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게 소스코드 보안에 안 좋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모든 메서드는 무조건 퍼블릭을 붙이세요. 메서드를 그러니까 기능을 내가 만드는데 프라이빗을 붙인다는 건 걔를 호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호출 안 할 건데 왜 만들어? 그쵸? 그러니까 메서드는 그냥 무조건 퍼블릭 붙이세요. 디폴트는 쓰지 마시고요. 멤버 변수나 메서드 이름 앞을 비워두지 않고 접근 한정자를 명시하세요. 자바는 그냥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뭔가 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최대한 명확하게 명시해주는 걸 좋아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쓰지 마세요. 프로텍티드는 퍼블릭으로 대체하세요. 쓰지 말고. 자, 그러면 멤버 변수라고 하는 게 값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건데 프라이빗을 적용하면 값을 저장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접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쓰는 게 게터 세터입니다. 멤버 변수가 은닉된 형태로 선언되면 프로그램의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 접근 방법이 사라지는 거니까 메서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게터 세터는 은닉된 멤버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정의된 메서드들을 의미하는 용어다. 게터, 값을 리턴하는 용도고요. 세터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멤버 변수에 복사하기 위한 메서드다. get은 멤버 변수 값을 내가 꺼내오는 거고 set은 넣어주는 거예요. 자, 작성 규칙. get, set 접두사 뒤에 변수 이름을 첫 글자가 대문자인 형태로 명시한다. getter는 return이라는 애니까 멤버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return형으로 명시해야 되고요. setter는 멤버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파라미터로 명시해야 되고요. 게터 세터는 자바 언어의 중요한 코딩 규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안 돼요. 이런 불편한 거 왜 해야 돼? 그냥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연동 못 해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연동에서 나오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당연히 이 규칙 지키겠거니라고 가정하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후 진행할 수많은 상위 기능과의 연동이 불가능해지니까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멤버 변수 이름이 유저네임이었다. 그럼 getter는 get 첫 글자 대문자 유저네임. 리턴하는 거니까 리턴 타입 명시해야 되고요. setter는 set 첫 글자 대문자로 하고 유저네임. 얘는 리턴을 안 하니까 보이드형이고요. 대신에 파라미터를 정의해줘야 되죠. 뭐 age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스튜던트2라고 하는 클래스를 준비를 해요. 프라이빗으로 은닉한 상태로 멤버 변수 2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과 점수를 받았는데 보통은 이거 귀찮으니까 멤버 변수에 다이렉트로 대입을 하는데 이거 제대로 코딩하려면 세터한테 넘겨야 돼요. 이렇게. 포인트도 세터한테 넘겨줘야 돼. 그래서 이 섹터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대입을 하는 거죠. 이때 섹터 안에서는 점수니까 얘가 0보다 작으면 강제로 0으로 바꾸고 100보다 크면 강제로 100으로 바꿔서 대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적합한지 검사하는 루틴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getter setter를 쓰는 거예요. getter 같은 경우도 리턴하기 전에 필요하다면은 값을 가공해서 리턴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귀찮아서 가공 잘 안 해요. 네, getValues 넣고요. 자, 그럼 여기서 홍길동이랑 마이너스 50을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빵점으로 세팅되는 거고요. 12,345점을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100점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클래스에 대한 접근 한정자.
지금 우리가 접근 한정자라고 하는 거를 멤버 변수랑 메서드에 대해서만 봤잖아요. 클래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퍼블릭은 객체 생성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소스 코드, 그러니까 파일이 분리가 돼도 클래스끼리도 객체 생성이 가능해요. 파일이 분리된 상태에서도. 프라이빗이랑 프로텍티드는 클래스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디폴트는 명시 안 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예제가 디폴트 클래스예요. 그러면 얘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소스 파일에 정의된 클래스끼리만 객체 생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스튜던트2라는 클래스는 요 파일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 다른 파일에서 끌어다 쓰지는 못하는 애예요. 그러면 요 클래스한테 내가 퍼블릭을 붙이면 다른 파일도 얘를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에러 나느냐? 소스 파일 하나에는 퍼블릭 클래스가 한 개밖에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안 붙이느냐? 그러면 클래스를 한 10개 정도 만들자 그러면 파일 하나에다 다 코딩할 거예요? 라인 수가 이제 몇 개가 되는데 라인 수가 거의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프링 하기 전에 이제 서블릿이라는 걸 볼 텐데 서블릿 같은 경우는 클래스 하나가 웹페이지 하나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은 만약에 내가 만드는 웹사이트에 페이지가 한 30개 있다라고 하면은 30개를 다 파일 하나에서 다 짜야 된다는 소리가 돼. 스크롤 하다 손가락 부러집니다. 그래서 파일을 쪼개는 거죠,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자, 어떤 프로그램이 단 하나의 소스 코드로 모든 기능을 구현하면 하나의 파일이 지나치게 길어지니까 유지보수가 비효율적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적절한 기능 단위로 소스 코드를 분리해야 됩니다. 소스 코드가 분리됐을 때는 퍼블릭이 명시돼야만 서로 객체 생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클래스 정의에는 퍼블릭 접근 한정자만 쓰고요. 하나의 소스 코드는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정리하면은 파일 하나에는 무조건 클래스 하나, 무조건 퍼블릭 붙여서. 그래서 클래스 하나당 파일 하나라는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퍼블릭이라는 접근 한정자 때문에 자바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접근 한정자가 없으니까 파일 하나에 클래스를 여러 개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보통 이제 수업 얘기할 때 소스 파일 하나에 클래스 하나만 넣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 왜 그런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멤버 조인 테스트입니다. new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지 멤버가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ember.java라는 파일이 따로 만들어진 거죠. 이제 클래스 하나당 파일 하나예요. 대신에 퍼블릭이 붙어야지. 이제부터는 파일 하나에 다 실습하고 싶어도 문법상 그게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클래스, 멤버 클래스는 자바의 소스 파일 이름은 퍼블릭 클래스랑 이름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이름도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3번 예제에서 멤버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면 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생성자 파라미터 name과 age 두 개 있네요. 그러면 이름은 자바 학생 age 20. 여기 이것도 제대로 만들면은 섹터한테 파라미터 값 토스해 줘야 되는데 보통 귀찮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넣어요. 보통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값들 이렇게 넣어주고 setter, set name, set age 파라미터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이 안에서 파라미터 값이 적합한지 검사하는 루틴이 들어가 주는 게 맞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보통 안 넣어요.
그럼 이거 자체를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거 자체를 안 하면 나중에 코딩이 안 돼.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든지 스프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 프레임워크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코드 자체가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바는 선택지가 없어. 그냥 해야 돼, 무조건. 이게 맞나 틀리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세터, 게터. 그러니까 알고리즘 공부할 때는 하나의 문제에 도달하기 위한 결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 피보나치 수열만 해도 우리는 재기 호출로 결과를 유도했지만 그거 말고 이제 그 동적 프로그래밍이랑 보통 통칭 DP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것도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요. 그때 문제가 중점을 두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코딩 테스트 진짜예요. 무조건 답 나온다고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맞는지 저 방법이 맞는지 내가 고민을 해야 돼. 근데 객체지향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거 안 지키면 다 에러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게터로 값 리턴 받아서 출력하고 여기도 게터로 리턴 받아서 값 출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멤버 변수를 갖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규격을 갖는 여러 개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클래스로 정의하면 이 학생의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학생 목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규격을 갖는 자료 구조를 정의하고 그 자료 구조 안에서 생성자, 게터 세터를 넣는 이런 형식의 클래스를 자바 빈즈라고 해요. 자바라는 언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 커피 이름 맞거든요. 자바 커피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바 아이콘 자체가 커피잔이야. 커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재료야. 그래서 커피콩이에요. 자바 언어에서 쓰는 복합적 데이터 표현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걸로 여러 개 재사용 가능한 객체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자바 빈즈 생성 규칙은요. 클래스가 명명법과 생성법 그리고 행동에 관련된 일련의 관례를 따라야만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관례는 빌더 형식의 개발 도구에서 자바 빈즈와의 연결을 통해 객체 생성, 호출, 그리고 클래스 재배치를 자동으로 처리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게터 세터 만드는 게 귀찮으면은 나중에 가서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근데 그거 귀찮긴 하더라도 형식이 어렵진 않잖아. 그 귀찮음을 견디면은 나중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처리들이 자동화돼요. 자, 게터 세터 규칙 생성자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별도 생성자를 안 만들고 기본 생성자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자를 만드는 거는 귀찮으면 패스해도 돼. 어차피 기본 생성자 들어가니까. 근데 게터 세터는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서 작성한 아까 멤버가 자바 빈즈예요. 자, 그럼 자바 빈즈의 각 구성 요소. 멤버 변수는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데이터 입력. 기본 생성자를 쓰는 경우는 생성자가 별다른 기능이 없겠죠. 그럼 그때는 내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일일이 세터를 호출해야 되는 거지. 세터는 데이터를 수정, 생성자가 없을 때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을 하기도 해요. 게터는 데이터를 반환. 자,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를 표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아티클, 글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사를 표현하는 하위 정보들을 멤버 변수로 표현하고 여기에 값을 객체 생성과 동시에 주입해 줄 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게터 세터 쭉 나열하는 거죠. 뭐가 다야? 이거는. 여기서 이제 객체 만들어서 정보 이렇게 넣어주고, 게터를 사용해서 출력해주는 거죠. 진짜, 높아지면서 얘기하는데 이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이거 귀찮아하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 방법이 없어요, 진짜. 자바는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제이슨도 이렇게 들어가, 자바는. 여러분들이 제이슨 연동할 때도 제이슨 구조에 맞는 자바 빈즈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 조금 오버하겠다. 표준 용어는 자바 빈즈예요. 근데 그 자바 빈즈라고 하는 거는 멤버 변수 정의하고 생성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리고 게터 세터는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바에서 말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클래스야. 이게 이제 이름을 좀 많이 바꿔요. 일단은 포조 클래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포조 클래스는 가장 아까 말한 자바 빈즈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기본형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규약에 종속되질 않아요. 그리고 객체지향적 원리에 가장 충실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저 자바 빈즈는 스프링에서 써도 되고 안드로이드에서 똑같이 써도 돼요. 왜냐면은 그냥 자바 기본 문법만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다라고 해서 포조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스프링 가면은 포조 클래스라고 많이 불러요. 빈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자바 빈즈 혹은 포조 클래스라는 것 자체가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뉴스 기사라고 하면은 글번호, 제목, 내용 이렇게 값을 저장하기 위한 객체인 거죠. 그래서 밸류 오브젝트라고도 불러요. 줄여서 VO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빈즈를 만드는데 여기에 단순히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다라고 하면은 뒤에 VO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클래스 이름이에요. 자바가 이런 규약이 되게 깐깐한 게 많아. 그래서 이름만 봤을 때 이 클래스를 내가 왜 만든 건지 파악이 돼야 돼. 게시글의 밸류 값을 저장하는 오브젝트구나 라고 이름으로 다 아는 거예요. 네이밍, 특히 다른 언어는 몰라도 자바는 네이밍 맘대로 하면은 진짜 실무 가서 되게 욕먹어요. 이름 맘대로 지으시면 안 돼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파라미터가 되게 많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글을 저장하는 메서드야. 그러면은 작성자, 제목, 내용, 작성일,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뭐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어요. 파라미터가 많으면은 제이슨으로 묶어서 한 번에 보냈거든. 마찬가지예요. 자바에서도 파라미터 보낼 게 많으면은 그 자바 빈즈로 묶어서 한 번에 보내요. 이때는 데이터를 자바 빈즈에 담아서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트랜스포 오브젝트, 줄여서 DTO라고 불러요. 대체로 DTO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스템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정보를 사용자가 HTML에서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자바로 받아. 그거를 빈즈로 묶어. 자바 빈즈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한테 보내. 이런 목적으로 쓰는 애들을 DTO라고 불러요. 이 이름들이 다 개념적으로만 정리되어 있는 거지 다 빈즈야. 그러니까 쓰는 목적에 따라서 그냥 이름을 좀 다르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목적이 뭐구나 라는 거를 누구나 봐서 한눈에 알 수 있게끔. 근데 저도 귀찮아서 VO랑 DTO까지 이름 잘 안 붙여요. 그냥 아까 아티클, 멤버 그런 식으로 붙여서 그냥 포조 클래스 형태로만 쓰지 VO, DTO 같은 거 잘 안 붙이는데 이거 진짜 깐깐하게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대기업 프로젝트들이 이런 거 되게 잘 지켜.
그리고 정부 프로젝트도 이런 거 많이 시키고요. 자, 어쨌건 빈즈, 포조, VO, DTO 이 개념들은 잘 기억하세요. 특히 이거는 자바에 종속된 게 아니라 원래는 객체 지향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고 하는 그냥 모든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이론이야. 원래 제대로 하면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짜야 되고 파이썬도 이렇게 짜야 돼. 근데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 위주로 하는 애들이 하도 날림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은.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깐깐하게 하나하나 규칙 다 지키는 거에 좀 지쳤다 이거지. 좀 간략하게 가고 싶다 이거지. 그게 걔네들의 모토거든. 근데 자바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진짜 꼰대야. 이거 다 지켜야 돼.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식사 다녀오시면은 실습 시간 및 아까 재현님 밖에서 월요일은 좀 살살해달라고 하더라고. 자, 개인정비 시간에서 1시간 3시 반에 시작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늦게 들어오지는 마세요. 2시만 전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